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돋보기의 김영석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FTX 거래소의 대표 샘 뱅크먼 프리드가 FTX의 파산을 선언을 하면서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번 FTX 파산 사태와 관련하여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알아보는 특집으로 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이 FTT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이 가열이 됐었죠. 맞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시장 자체가 분위기도 좋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터진 FTX의 사태가 이전에 있었던 이 마운트 곡스 사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올해 5월 달에 있었던 이번 테라루나 사태와 비교했을 때 가장 좀 두드러지는 면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규모도 가장 이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FTX 거래소가 이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많이 들어본 분도 계시고 많이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FTX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였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그 다음으로 예. 그리고 심지어는 코인베이스보다 더 영향력은 클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이 나왔었던 거래소인데 불과 며칠 만에 위기가 있다더니 최근에는 이제 파산 신청까지 해버렸다는 그 텀이 굉장히 짧았어요. 엄청나게 이번에. 빨랐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는 이제 실제 이런 차트 분석을 하고 실질적인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거의 좀 일련의 사태들 또 과거의 일련의 사태들이 어떻게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사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운트 곡스 사건. 예. 그게 이제 벌써 한 8년 전 얘기죠. 그렇죠. 2014년 그 사태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끝난 사태는 아니지 끝나지 않습니까?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죠. 예. 그 사실은 이제 마운트 곡스가 이제 일본에 있었던 거래소였었고 네네. 이제 지금에야 이제 약간 기억 저편에 있지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FTX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약간 글로벌적이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커뮤니티가 굉장히 아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마운트 곡스가 창업 이제 거래소로 이제 오픈을 하고 2014년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뭐 몇 퍼센트, 뭐 굉장히 높은 비율을 마운트 곡스에서 취급을 했었다고 했는데 예. 그 발표가 있자마자 똑같이 세계 최대 규모 해킹 사건까지 이루어졌었고 네네. 그 해킹 사건과 더불어서 마운트 곡스는 궁극적으로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실된 비트코인 수량이 뭐 85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예. 이제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 마운트 곡스는 당연히 파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워낙 이제 2014년이면은 많은 분들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코인을 접하거나 코인을 투자하기 훨씬 전 얘기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감으로써 비트코인 시세가 사실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 당시 마운트 곡스는 도저히 이거는 회생 불능이다라고 파산을 했는데 나머지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 그걸로 다시 채권자를 뭐 채무자를 다시 회생을 하고 뭐 환급을 한다는 등의 발표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장의 여파가 컸던 사건입니다. 예. 근데 당시 이제 일본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거래소 하나가 파산을 하고 거래소 하나가 뭔가 취급을 잘못했다는 게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권의 약간 규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전 세계적인 약간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또 이번 FTX 사태 관련해서 FTX를 설립한 이 샘 뱅크먼 프리드 이 사람의 여자친구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표로 있지 네. 않았습니까? 이런 알라메다의 어떤 점이 이번 FTT의 사태를 좀 더 네. 가속화시켰는지. 사실 저는 이제 기존의 마운트 곡스 사건하고 이번 FTX 사건이 거래소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 예. 거래소의 관리 감독의 미비 그리고 예. 통제 컨트롤의 부족함 때문에 났더라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사건의 양상은 좀 달랐다고 봅니다. 그렇죠. 마운트 곡스는 기존에 약간 해킹을 받아서 그리고 이게 내부자 소행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외부적인 해킹 소재였다면은 이번 FTX는 사실은 알라메다 리서치가 사실은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 예. FTX의 약간 전신이죠.
이런 코인에 투자하고 코인 인큐베이션, 억셀러레이션을 하는 기관인 알라메다 리서치는 FTX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기관인데 불구하고 예. 사실은 내부 통제망을 보니까 거의 한 몸으로 움직였었고 FTX가 자체 발행을 했던 FTT 토큰을 예. 알라메다 리서치가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알라메다 리서치 입장에서는 돈을 넣어서 투자한 FTT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자산 가치는 높아가지만 예. 사실은 그게 하나의 그룹사인 그 그룹 내에서의 사실은 상호 출자 관계였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알라메다 리서치가 외부에 투자를 하는 것들도 결국은 FTX에서 수혈받은 FTT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이걸 또 레버리지해서 투자를 하는 약간 그러다 보니 외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약간 10의 자본 혹은 50의 자본이었던 거가 FTX에서 알라메다로 넘어가고 알라메다에서 또 다른 대출기관으로 넘어가다 보니 10이라는 게 결국은 30이 돼버리는 그럼 그 말은 결국은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은 3배 이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배수가 더 공격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 레버리지의 위험도가 노출이 된다는 점이 사실은 가장 컸던 구조적인 원인이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번에 FTT의 문제를 가속화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뭔가 전문 경영인 형태가 아닌 예. 사실은 그런 샘 뱅크먼 프리드의 뭐 여자친구라는 둥 그런 약간 관계가 있다 보니 그런 관리 감독이 더 소홀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그런 개인의 치부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여파가 크다 보니 이 후폭풍이 어떻게까지 진행이 될지는 정말 예측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단은 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표로 알려진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전문 투자자는 또 아니었던 것으로 또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체에 들어가 있었던 자금이 하나로 치면 약 21조 원이다. 네, 근데 저도 그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정말 투자 모르는 사람이 아무거나 막 투자를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네. 들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였어요. 맞습니다. 예. 사실 저희처럼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많이 들어봤다는 것은 그만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약간 10이 필요한 회사에 20을 준다라는 약간 예.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엄청난 자본금을 기반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FTX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빨리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될 거라고는 정말 업계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입장에서 한번 이 실무자적인 측면에서 예상을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이번 FTX가 파산하는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게 만약에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번 파산을 통해서 제일 큰 수혜를 받는가 이게 제일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표님이나 저나 대충 예상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 사태가 돌아가는 양상 자체도 굉장히 좀 눈에 뻔한 식으로 맞습니다. 돌아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이익을 본 회사 어디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조심스러운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FTX 거래소의 입장은 코인베이스 제2의 코인베이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보니 미국의 SEC의 통제 아래 그리고 미국의 관리 감독 아래에 이제 통제를 받고 있지만 FTX 거래소는 다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지만 본사는 바하마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체가 사실은 불분명한 그리고 이제 미국계 자금들과 함께 그런 컨트롤을 점점 다른 시장의 영향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넓혀나가는 기관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공격하고 또 이러한 FTX의 성장을 염려하는 라이벌은 사실은 바이낸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미 FTX와 바이낸스 간에 약간 이상한 그런 조짐, 기류가 상당히 이제 있었었고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계속 미국 쪽에 진출, 유럽권에 진출을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을 FTX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알라메다 리서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인큐베이션하면서 이 생태계를 꾸려가고 있다 보니 사실은 이러한 사태로 인해 물론 디지털 자산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보니 모두가 피해를 봤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반사적인 이익이 굉장히 큰 부분이 바이낸스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특히 FTX의 부재로 인한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유저 DB
그런 고객 DB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바이낸스로 많이 이탈하는 현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FTX가 글로벌 3위 거래소의 자리를 좀 많이 공고히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대형 거래소라 하더라도 이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결코 이 어떤 유저의 수라든지 거래량이 탐나지가 않을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이 자료화면에서도 봤듯이 알 수 있겠지만 이 뱅크먼과 자오창펑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가까운 사이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결국엔 화해를 하지 못했다. 이 외신 보도에서도 뱅크먼 프리드가 제시했던 이 화해 제스처를 자오창펑이 무시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자오창펑은 왜 이 화해 제스처를 거절했는가? 사실상은 뱅크먼 프리드가 혼자 요청을 하고 이 화해 제스처를 내밀고 무시당했다라고 끝낼 수가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일련의 사건은 정말 무슨 드라마틱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예. 느낌이 사실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 모든 일련의 기관이 11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며칠 만에 이뤄진 내용이거든요. 예, 그게 뭐였냐면은 결국 자오장펑이 이제 루나를 언급을 하면서 FTX를 공격을 했고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바로 시장에 영향이 오다 보니 결국 샘 뱅크먼이 화해 제스처를 했었었고 예, 그런데 사실은 자오장펑이 처음부터 답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예, 둥 다시 또 트위터를 올리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FTX의 그런 회계적인 부실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해버렸다. 예, 라고 하면서 결국은 샘 뱅크먼이 약간 제시했던 이런 제스처나 이런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거절을 하게 되는 꼴이 되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엄밀히 보자면 전 세계적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자산 유저들이 샘 뱅크먼이 망가지는 일련의 과정을 다 보게 되는 그러면서 결국은 1초의 그런 약간 부분적인 희망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정말 효과를 잘 짜여진 판에서 움직여진 하나의 영화와 같다고 맞습니다. 할 수가 있겠네요. 뭔가 하나하나의 트위터 거기에 예. 대응 그거에 따른 그런 시세의 영향 그리고 그 다음의 대응 이거가 너무 철저하게 움직이다 보니 예. 이 모든 장면이 이제 지나서 보니까 무슨 각본에 짜여진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례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진행이 맞습니다. 됐었고 현실적이지 않은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초가. 사실은 이 샘 뱅크먼이 제시했던 이른바 이 화해 제스처라는 거 사실은 살려달라는 맞습니다. 외침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이낸스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FTT 토큰의 22달러 매입 네. 제한도 바이낸스가 무시를 했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어느 정도 좀 협조를 해줬다 한다라면 지금의 사태가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매입 제한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사실 예.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사실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FTT 토큰을 개당 22달러에 전량 매입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사실 생각해야 하는 게 좀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FTX하고 바이낸스는 초기부터 같이 움직였던 파트너입니다. 예. FTX의 초기 투자자가 바이낸스였고 그 초기의 투자 자금을 엑싯을 하면서 받은 FTT 물량이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사실 바이낸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마음을 먹고 FTT를 던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FTT 생태계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라메다 리서치가 22달러의 매입 제한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관행적으로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재단 대 재단끼리, 재단 대 VC들끼리 대규모 물량들을 장외로 거래를 하면서 시장에 여파를 두지 않는 부분은 FTX만이 아닌 바이낸스도 익숙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오장펑이 거절을 하고 오히려 무시한 거는 자오장펑의 의도는 FTT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 그래서 FTX가 안정화되는 것이 애당초 자기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점. 그렇게 그리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일련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이낸스가 바로 앞에 있는 FTT의 매도로 인한 수익 실현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했다는 것은 이 수익이 아닌 이걸로 인한 향후에 있을 미래의 이익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FTX의 기관 유저들
또 FTX를 신뢰하고 있던 유럽 기관들, 유럽 금융기관들, FTX가 자금을 수여했던 다양한 디파이 금융 플랫폼에 대한 자금과 유동성. 이 부분이 사실 바이낸스가 탐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연을 가장한 필연과 같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를 두고 사람들이 약간 의혹이다 혹은 음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좌우창펑이 루나에서 배운 리스크의 관리의 맞습니다. 방법이다라고 네.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사실 좌우창펑이 FTX 죽어라라고 쐐기를 박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애당초 이 이야기, 특히 11월 7일 최초의 바이낸스 좌우장펑의 개인 트위터였습니다. 예, 그게 루나에서 배운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인해 FTT를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올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뭔가 비공개적인 투자 의견이나 이런 VC나 재단들끼리 이야기가 아닌 공개적인 트위터로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상당한 이슈 메이킹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좌우창펑 같은 경우에 이 루나의 권도영 씨도 굉장히 좀 크게 꾸짖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결국에는 약간 좀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루나2의 어떤 개발과 상장까지 사실은 그랬죠. 해냈단 말이에요. 네, 루나도 도와줬는데 이번에 FTX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치킨 게임이 아니냐라고도 맞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바이낸스도 피해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루나 때보다도 더 큰 피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 시가총액을 하락시키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일을 키웠다라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약간 그런 전반적인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1위 제가 말하는 1위는 뭐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3위 거래소였던 FTX는 결국은 치열한 기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이러한 이 애매한 기류 그리고 이런 불편한 기류들이 이미 여러 번 목격이 됐었지만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 중에 하나인데, 이제 11월 7일 날 트위터가 올라왔는데 사실 공교롭게도 11월 8일이 미국 중간 선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FTX는 미국 중간 선거의 민주당의 캠프의 두 번째로 가장 큰 후원자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민주당 라인으로 붙어 있는 샘 뱅크 프리드와 그의 FTX의 브랜드를 선거 전날에 사실은 공개적으로 트위터로 망신을 주면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바이낸스가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 일련의 과정에서 급격도로 FTX가 무너지는 예. 이런 과정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단 루나 사태가 지나가면서 이 하락장이 지금까지도 사실 이어져 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 FTX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안타까운 있겠지만 상황입니다. 2,900만 원에서 이제 3,000만 원 넘어가느냐 네. 마느냐 이 과정에서 하필 네, 지금 이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루나 사태와 비교했을 때 이번 FTX 사태 그리고 FTX로 인한 하락장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약간 주관적인 평가와 이런 차트 분석이 들어가게 될 텐데, 사실은 지금 디지털 자산의 전반적인 하락장은 단기적인 추세가 아닌 이미 장기적인 추세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락폭이 생각보다 높았고 이미 그 기존에 있었던 하락폭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타이밍에 이번에 FTX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FTX는 시장이 전체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테라, 루나보다도 훨씬 더 큰 사이즈다 보니 이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더 미칠 수가 있는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바닥에 지금 다지고 있는 타이밍에 올라가던 회복장이 지금 꺾인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추세일 부분이 크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FTX의 후폭풍, 사실은 FTX가 단순 FTT만이 아닌 알라메다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포트폴리오가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솔라나 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상치도 못하게 후폭풍에 당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단순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런 알라메다 리서치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지금 현재 FTX가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샘이나 혹은 기존의 경영진들이 아닌 이제 파산 관제인의 관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급격하게 조정을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반등장이 올 거냐, 아니면 좀 더 횡보장이 올 거냐 부분이 좀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좀 많이 보였던 행태인데 특금법이 나오기 이전에 약 2018년, 2019년도에 많이 보이던 모습이죠. 거래소가 뱅크런 사태를 네. 맞이하기 이전에 그 직전에 이런 뭐 전조 증상 같은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약간의 게 사례가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이번 FTX 사태에서도 FTX 거래소가 출금을 중지한 이런 내용과 같이 이 거래소가 파산하기 직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네. 전조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번에 FTX와 FTX 대표인 샘 그리고 바이낸스 대표인 자오장펑 간의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은 이런 출금 중지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일들입니다. 예. 이미 출금 중지가 됐다는 것은 이미 사태가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 있다라는 그런 사실 이미지이고, 그 직전부터는 이 출금 중지까지 나오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대표가 이제 발 떼어서 이제 나와서 공지를 남기고 예. 트위터를 하고 투자자들을 안심하려고 계속 횡보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그게 하다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출금 정지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되게 좀 안타까웠던 거는 생각보다 그 전 세계 3위 규모의 거래소인 FTX, 그러면은 한국의 빗썸, 업비트, 고팍스, 코인 이런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걸 다 합쳐도 다 큰 합쳐도 사이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오장펑의 트위터 하나만으로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 트위터 하나에만이 아닌 이 안에는 그런 구조적인 무리한 레버리지 금융들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예. 결국은 이런 무리한 레버리지 금융이 샘이라는 대표의 이미지 그리고 파격적인 횡보, 기존에 있었던 뭐 솔라나나 그리고 테라로 인해 부도가 날려고 했었던 블록파이, 뭐 예. 셀시우스 이런 금융기관들의 약간 엔젤 투자적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이미지로 인해서 이런 구조적인 거를 좀 회색하고 투자자들이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결국은 자오장펑이 그런 거를 구조적인 결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트위터를 하면서 그 구조를 공격했던 거고, 예. 아니나 다를까 FTX는 그 구조를 방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파산까지 이루어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히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거래소가 파산하기 직전에 어떤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는 뭐 속히 말해서 이번에 천하의 FTX가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었나라는 그런 뭐 어떤 당연하죠. 반응들도 나오지 않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전에 이 루나 사태 관련해서도 권도영 씨가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트위터가 막 예. 엄청났죠. 네. 이번에도 이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 맞습니다.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그랬죠. 사실 이게 거래소나 재단의 대표가 이 어떤 뭐 투자자라든지 네. 이 글로벌 시장과 계속해서 좀 소통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건강한 신호이긴 하지만 사태가 악화됐을 때 이걸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말이나 그냥 아무렇게나 좀 내뱉는다. 이건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것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떠오르는 게, 사실 아마 앵커님도 기억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예. 사실 FTX가 부산시하고도 MOU도 체결을 했었고, 예. 그리고 약간 몇 달 전에는 빗썸 인수설로 약간 FTX가 언론에도 막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죠. 코스닥 시장에서까지 FTX 얘기가 나왔다는 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 실체가 약간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증명을 하듯이 이런 거래소,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거래소가 가야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하고는 무관하게 뭔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러면 이게 꼭 좋게 해석만 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특히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절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좀 이번 사태가 증명하듯이 굉장히 좀 이거의 다른 부분의 해석을 또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투자자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자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말입니다. 수가 네. 있겠지요. 예, 이번 FTX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원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황동우 대표님과 한번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